실시간 재난안전정보 안내방송 재난안전 119, 나라의 안전과 안경을 위한 안보 토크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북한 미사일을 다뤘었는데 이 북한 미사일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이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양욱 연구위원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뵙기 전에 오늘 오전에 속보 같은 게 있어서 그것부터 저희가 간단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북한 측에 대해서는 대화 제의가 있었고 북한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좀 의미 있는 반응을 보였나 봐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앞뒤를 좀 알아보시면은요, 원래 이제 이게 북한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2월 15일 김여정이 담화 형식으로요, 일본에 대해서 이제 대화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평양에서 양국 수장끼리 대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 측은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다가 기시다가 만날 의향이 있다. 기시다 수상의 의견이 나온 것이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정작 제안을 했던 김여정은 이 만남이 그냥 만나자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제안했을 때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자, 소위 그 일본이 제일 중시 여기는 일본인 납치 문제, 소위 납북자 문제, 이 부분을 거론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국의 방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부당하게 트집 잡지 말아라. 이건 뭐냐면 이제 미사일 발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반응하지 말라. 이제 이런 두 가지 조건들을 내세웠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였을 때 너희가 관계 개선에 대한 정치적 결단이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건 자기의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약간 어떤 전제를 깔아놨는데요. 결국 기시다의 반응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대화를 제의한 것은 이러한 정치적 결단이 이루어졌을 때 되는 거지 대화하자고 해서 그냥 무작정 할 만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신뢰관계가 없다. 이 얘기를 한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정말 그런 상황에서는 더더군다나 앞으로 또 북한이 미사일을 가지고 어떤 대응을 할지 이것도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먼저 이제 지난주에 월요일에 발사를 했다고 발표했던 그 600mm 방사포와 관련해서는 우리 합참은 이거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또 약간 그러니까 다른 거잖아요. 방사포와 탄도미사일. 근데 이 두 가지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발표 내용이 달랐을까요? 자, 이거는 용어 차이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자, 먼저요. 북한은 뭐 로켓, 미사일 혹은 포탄 전부 구분 없이 다 일단 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그중에서 방사포는 뭐냐? 우리말로 치자면 우리 무기 체계에 치자면 다연장 로켓을 방사포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연장 로켓이요. 네, 다연장 로켓이라는 건 로켓이 여러 발 날아가는 무기 체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겁니다. 이 다연장 로켓, 그러니까 그럼 로켓과 미사일의 차이는 뭐냐? 왜냐면 우리 합참은 지금 이걸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본 거고. 자, 그럼 소위 탄도 미사일과 로켓의 기본적인 차이는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요. 로켓이라고 하는 것은 유도 기능이 없이 그냥 쐈을 때 탄도 비행만 해서 목표에 떨어지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근데 반면에 탄도 미사일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추력으로 비행해서 정점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소위 하강을 하는, 그러니까 소위 탄도 비행을 하는데 여기에 유도 장치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유도 장치가요. 네, 그래서 유도 장치의 유무, 그다음에 자력 비행의 어떤 능력, 그래서 어느 정도 정밀하게 목표에 다가갈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이 탄도미사일의 차이가 되는데, 로켓과 탄도미사일의 차이인데, 자, 지금 북한의 600mm 방사포는 어떠냐면요. 거의 사거리가 400km 가까이 날아갑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안에 유도 장치가 달려있고, 이 로켓이 지금 사진이 우리가 있나 모르겠는데, 보시면은 이 방사포의 끝부분에 날개가 달려있어요. 날개가 4개가 달려있는데 그게 결국 뭐냐 하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로 정확하게 각도와 위치를 조절해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이것을 누구도 로켓이라고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대부분 국가에서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도 당연히 이제 이것을 탄도 미사일로 분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상의 차이와 예, 이제 거기서 예. 비롯된 어쨌든 예. 용어의 차이가 나왔는데 아무튼 하여튼 북한의 말을 그러면 예. 들어줘서 예. 저희가 이거를 600mm 방사포라고 하고 예. 어쨌든 평양 인근에서 함경북도 앞바다 그러니까 결국 동해에 있는 이 맞습니다. 알섬이라는 곳으로 발사가 예. 됐는데 예. 그러면 이 정도 사거리는 우리나라로 보면 어디까지가 사거리라고 볼 수 있는 자,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평양의 그 아래쪽에 남부에 있는 상원동 미사일 기지에서 아마 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리를 대략 계산해 보니까 네. 한 350km가 좀 넘는 거리예요. 그래서 350km. 이 미사일이 원래 사거리가 400km가 넘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로 한번 그려보면 됩니다. 바로 네, 저 지금 상원 보이네요. 미사일 기지에서 반경으로 돌려서 컴퍼스처럼 컴퍼스로 돌리면은, 돌려보다 네. 보면은 여기에 우리의 그 계룡대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주한 주요 미군 기지들 평택에 있는 험프리스 미군 기지, 그 다음에 오산 공군 기지 포함해서 전부 들어가고 그 이외에도 청주라든가 중원, 사천 같은 우리 주요 전투기 기지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북한의 이런 미사일 발사는 결국, 대한민국에게 이제 위력을 보여주면서 위협을 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너희의 그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들을 우리는 전부 이 사거리 안에 미사일로 두고 있다. 두고 있고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게다가 또 그랬잖아요. 덧붙여서 이 600mm 방사포탄의 공중폭발 모의 시험이라는 거 했다. 근데 이거는 왜 하는 거죠? 자, 일단 공중폭발 시험? 공중폭발이 필요한 경우는 크게는 두 가지 정도로 나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 미사일에 이제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의 경우에는 그 안에 여러 가지의 자탄, 그러니까 더 작은 폭탄들을 집어넣어서 공중에서 산계를 해서 분리를 해서 그다음에 그 자탄이 떨어지면서 적당한 고도에서 폭발을 하면서 이 지상에 피해를 주게 되는 그런 공격 방식을 씁니다. 이게 소위 산포탄 공격 혹은 산계 공격 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방식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자, 사실 그것보다 조금 더 위험한 성격의 공중폭발이라고 한다면은요, 핵폭발을 의미합니다. 즉, 핵폭발이요? 예, 핵탄두 같은 경우는 지표에 떨어져서 폭발했을 때 이 폭발의 화구가 되게 제한이 됩니다. 되려 지상에서 최소한 500, 600m, 뭐 심지어는 위력에 따라서는 뭐 거의 킬로미터 정도까지 터졌을 때 되려 이게 결국 이렇게 360도 원처럼 퍼지기 때문에 폭발력이 훨씬 더 세지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공중 폭발, 내가 원하는 고도에서 공중에서 터질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게 핵 폭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러한 핵 공중 폭발 실험을 하는 것은요, 북한이 작년 3월 말에 공개했던 화산 31이라고 하는 전술 핵탄두가 있습니다. 네. 이 전술 핵탄두를 그때 공개하면서 북한이 얘기한 것이 바로 600mm 방사포에 이 전술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였던 것이고요. 그거 관련된 시험을 한 것이다. 사실은 이 시험이 공중폭발 시험이 처음은 아닌데 이렇게 이소 600mm 방사포만을 강조해서 우리가 공중폭발을 실험했다라고 북한이 선전을 한 것은 굉장히 오랜만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눈에 좀 띄게 된 것이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거를 정리했을 때 이번 그 북한의 말을 빌어 600mm 방사포 발사와 공중 폭발 실험은 핵 공격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 핵 공격 메시지를 당연히 담았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이 600mm 방사포가 갖는 독특한 가치 중에 하나가, 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방사포들이 있어요. 122mm 있고 240mm 있고 그다음에 300mm.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이러한 방사포들 중에서 실제 단거리 미사일로 정확히 평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핵탄두까지 장착할 수 있는 이 미사일을 쐈다. 그다음에 이것을 공중 폭발을 해서 굳이 핵폭발의 능력을 보여주었다라는 점에서 이것은 핵 위협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600mm 방사포는요, 소위 북한이 여러 가지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개의 투발 수단, 핵 투발 수단, 그러니까 핵을 탑재해서 발사하는 미사일 중에서는 굉장히 그 성능이 떨어지는 것에 해당하고, 사실은 실제 작전에서 북한이 600mm의 귀중한 핵탄두를 장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맞아?
라고 하는 그런 그 판단들이 좀 있었습니다, 보면서. 네,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 합참의 용어로 돌아와서 또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탄도미사일이라는 용어를 이번엔 써서 예. 그러면 이게 MLBM이라고 하나요? 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이상을 발사를 하는 대신에 왜 이 SRBM이라고 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급을 발사를 했을까요? 예, 자 일단 여기서 이제 되게 복잡한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자 그렇습니다. 일단 북한이요 지금 이 미사일 발사한 시기를 보셔야 되는 게 바로 그 전주. 그러니까 3월 14일까지 11일 동안 한미 연합훈련이 있었단 말이죠. 한미 연합훈련이 그렇죠. 종료되고 난 다음에 북한의 어떤 공식적인 첫 반응이 이 미사일 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원래 그 3월 14일에 끝났으면 끝날 때 곧바로 쏘거나 네. 아니면 15일, 16일, 17일도 있었는데 굳이 월요일에 쐈다. 이거 왜 그럴까라고 그러게요. 일단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다음에 이거 쏠 때도요 보면은 원래 이렇게 한미 연합 훈련이 끝나는 거니까 그 사이에 사실 북한 미국이라든가 대한민국의 눈치를 보면서 굉장히 강렬한 저항을 안 해왔던 게 북한의 모습인데 이렇게 끝나고 나면 또 어떠냐면 북한이 자기가 가진 제일 강력한 무기 체계를 쏘면서 과시를 한다는 거죠. 최소한 아까 말씀드렸던 MRBL 네. 그러니까 미디엄 레인지 볼리스틱 미사일 즉 MRBL. 준중거리 탄도 미사일 이 이상급의 이 미사일을 언제나 쐈는데 네. 이번엔 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두 가지죠. 왜 이렇게 미사일을 준중거리가 아니라 짧은 단거리를 쐈을까? 그 다음에 왜 3월 14일 끝나자마자 직후가 아니라 한참 지난 다음에 마치 뭐 이렇게 전주에 밀린 일을 해결을 하듯 월요일 아침에 쐈을까? 네. 자, 이거를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봐야 될 게 국제정치적 상황을 봐야 됩니다. 아까 잠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자, 일단 지금 북한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국가 두 나라라고 한다면 역시 중국과 러시아겠죠, 그렇죠? 그쵸. 자, 중국은 계속적으로 정치적 협력을 해왔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많이 의존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러시아는 소위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판매하면서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엄청나게 가까워졌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양 국가들의 그 정치 일정을 생각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말씀드리면요, 자, 지난 3월 14일부터 11일까지 양회가 계속이 됐어요. 네. 자, 그럼 중국의 양회. 이거 엄청나게 중국에서 핵심적인 행사입니다. 이 행사 기간 동안 그래서 북한이 자, 한미연합훈련 일어나고 보통 하면 굉장히 강렬하게 반응해야 되고 특히나 올해 북한이 연초 작년 말부터 어떻게 얘기합니까? 대한민국에 대해서 전쟁을 얘기하면서 맞아요. 전쟁 서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들 많이 의아하셨을 거예요. 야, 너무 왜 이렇게 잠잠해. 북한이 그쵸. 반응이 없어? 이게 바로 이런 중국에 대한 배려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럼 3월 14일 끝난 다음에 왜 안 했냐? 자, 아시다시피 3월 15일에 뭐가 있었습니까? 러시아 푸틴의 재선. 그러니까 러시아 대선이 있었다는 말이죠. 결국 이러한 행사들을 감안을 해서 이 도발 시기를 뒤로 미뤘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자, 물론 좀 의아한 측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중국에서 양회하고 러시아에서 대선하는 거에서 북한 미사일 쏘는 거 과연 영향을 받을까? 물론 크게 받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뭐냐면 이 두 국가가 굉장히 그만큼 북한에 입장에서는 생명줄과 같은 국가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정치 일정을 굉장히 고려해 준다, 소중하게 생각해 준다. 라고 하는 것은요, 거의 왕정주의에 가까운 이 권위주의 국가, 북한 같은 국가에 있어서 타 권위주의 국가를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자, 이게 하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장거리, 그러니까 왜 준중거리냐 하필이면 이것도 준중거리가 아니고 단거리냐 이것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아까 우리 처음에 뉴스 시작하기 전에 누구 얘기했죠? 일본하고 북한 얘기하고 네.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당장 일본과 북한이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 북한이 지금 여기에 MRBM 이상을 쏜다? 그러면은 일본 이지 쪽으로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일본하고 북한 관계가 북한이 먼저 얘기해가지고 대화가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깨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네요. 자, 그런 배려가 하나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럼 단거리도 여럿인데 북한이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600mm 방사포는요. 단거리 치고는 되게 약하고 그중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니 가장 능력이 센 걸 보여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왜 능력이 약한 걸 보여주냐? 저 이것도 북한의 사정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냐면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엄청나게 수출을 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152mm 포탄뿐만 아니라 지금 KN-23, 24, 즉 북한의 차기 주력 단거리 미사일 신품들을 전부
아마도 러시아로 넘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재고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쌓아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재고가 쌓이기 전까지는 함부로 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유로. 그렇죠. 굉장히 그 어렵지만은 지금 가진 게 결국은 600mm 이 방사포밖에 없기 때문에 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일단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 포탄 수급상, 미사일 수급상이 좋아질 때 그때 이제 더 도발을 단거리 미사일 본격적 도발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언제 더 높아질 거냐? 사실은 북한이 전쟁 서사를 얘기하는 부분들은 상당 부분 결국은 그 올해 미국의 대선과 관계가 있습니다. 혹시 연말에요. 기억하시겠지만은 북한이 미국과 정말 역사상 처음으로 대화한 게 트럼프 정권이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제 지금 미국 대선을 통해서 다시 트럼프 정권이 들어올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생기는 것이죠. 기대가, 네.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여기서 위기를 최대한 고조시켜야 마치 2018년에 그랬듯이, 즉 2017년까지 트럼프 정부 1년 차 때 위기를 한참 위로 올렸다가 그랬다가 자, 이듬해 갑자기 트럼프와 대화를 하죠. 마찬가지로 올해 2024년에 위기를 최대한 극도로 올려놓고 자, 내년에 트럼프 1년 차 때 대화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또 이거 높여야 북한의 중요한 정치 일정이 소화가 됩니다. 뭐냐 하면은 자, 그 다음 내년이 되면 2025년은요. 네. 노동당 창건 80주년입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행사 중에 하나인 노동당 9차 당대회가 있는 해예요. 그렇다면 그 전까지는 올해 최대한 도발을 높이고 자신들이 발사하는 미사일들을 다 쏴보면서 성능을 자랑해야 그래야 이제 그걸 갖고 당대회 들고 나와서 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런 성과를 이뤘다. 그리고 이것은 전부 김정은이 잘한 것이다. 라는 포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좀 이제 이렇게 또 풀어 들으면은 굉장히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 기사로 보면은 개념 예. 자체가 생소한 일반인으로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 방사포, 그러니까 발사가 다 있은 바로 다음 날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북한 측에서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에 사용할 고체 연료 엔진 지상 분출 시험에 성공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극초음속, 고체 연료, 지상 분출 시험 이게 다 뭐 어려운 걸 떠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이걸 좀 하나씩 좀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예, 그렇게 예. 밝힌 또 의도가 있다면은 좀 알려주세요. 예. 굉장히 넓은 질문인데 이제 차례차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고체 연료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고체 연료 같은 경우는 북한이 이제 스커드 미사일, 뭐 노동 미사일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이런 미사일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KN-23, 24 지금 저희 전문가들 추정하기는 북한에서는 화성 11 가나 이렇게 부르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자, 이런 신형 차세대 미사일들을 만들면서 전부 고체 연료를 바꾸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액체 연료는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액체 아닙니까? 액체. 그냥 이 연료가 액체로 되어 있어서 이 액체를 연소시켜서 추진을 한다. 고체 연료는 고체 덩어리를 불을 붙였는데 얘가 추진이 된다. 이 두 가지 차이인데 네. 이 차이가 뭔지 약간 안 들어오실 것 같지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액체 연료는 그야말로 이 액체를 이 연료를 태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연료를 태우려면 불 이외에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산소가 필요하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연소. 근데 이게 하늘을 나르는 이 비행체에 산소를 공급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빨아들여서 나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층권 밖까지, 대기권 밖까지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 탄도미사일은. 자,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 액체 연료 미사일에는 산화제, 즉 산소를 담은 또 다른 그런 물질을 같이 집어넣어서 얘를 연소를 시켜 내립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 산화제는 관리가 지극히 어려워요. 그래서 무슨 말인고 하니 자, 우주 발사 보실 때 어떻습니까? 우주 발사하면 우리가 보통 막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세워놓고 한 다음에 맞아요. 옆에 막 케이블을 잔뜩 꼽아 놓는데 케이블을 분리할 때 어떻죠? 막 뭔가 하얀 연기가 확 나오죠, 그렇죠? 그 하얀 연기가 뭐냐면 바로 산화제입니다. 아. 액화산소예요. 액화산소를 보통 집어넣어서 액화산소요? 탱크에 집어넣어서 하는데 자, 이런 액화산소는 군용으로 못 씁니다. 왜냐면 그 언제 그 온도 맞추고 그 복잡한 걸 다 하고 있어요. 하고 할 수가 급한데. 없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군용으로 보통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액화산소 대신에 저희가 절연질산이라는 걸 써요. 절연질산. 절연질산. 네. 그다음에 이 절연질산을 사용하려면 연료는 케로신 계열의 연료를 써야 됩니다. 케로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적연질산도 그렇고 케로신도 그렇고 엄청나게 유독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주유를 하려면은 막 방호복을 엄청나게 두꺼운 걸 입고 들어가서 작업을 하지 않으면은 자칫 잘못하면 내가 피해를 입을 수가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적연질산을 악마의 가스라고도 불러오기도 합니다. 적연질산. 적연질산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적연질산과 캐로신의 결합은 사실은 인류 최초의 탄도 미사일인 V2 로켓 그 2차 세계대전 때 V2 로켓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소련이 받아서 가지고 왔고요. 그 스커드 기술을 그대로 받아서 북한이 쓰다 보니까 역시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액체 연료는 방금 드린 굉장히 유독하다는 이 부분 때문에 이 언제나 발사 직전에 결합을 해서 쏴야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발사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거죠. 노출도 되고. 예, 그렇죠. 노출도 되고.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작전을 곧바로 준비해서 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얘기할 때, 야, 북한이 액체 연료를 쓰니까 우리가 좀 대응할 시간이 있어라는 얘기를 반복해 왔어요. 근데 북한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쵸. 그렇게 그거를. 가질 않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면 고체 연료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위 연료 체계를 고체 연료는 뭐냐 하면 결국은 우리 화약 베이스의 고체 덩어리에다가 이제 산화제를 고체화한 것을 같이 집어넣어서 그래서 연소를 시키는 방식이거든요. 자, 그래서 고체 연료를 북한은 쓰고 있고 사실 고체 연료화가 북한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된 것이 일단 단거리는 차세대 단거리 미사일 KN-23, 24 그다음에 그 600mm 방사포까지 네, 600mm. 전부 다 고체 연료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심지어 ICBM도요. ICBM도 어떻죠? 지난번 작년에 화성 18을 공개를 하면서 북한은 ICBM도 지금 고체 연료화 성공을 대륙간 했다고,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성공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그 단계에서 지금 중장거리 미사일에 얘를 장착해서 이제는 가지고 있는 모든 미사일을 고체 연료 하겠다라는 게 일단 이 실험의 목적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극초음속. 극초음속은 보통 이제 미사일이 날아가는 속도를 얘기하는데 미사일은 보통 음속 이상으로 날아갑니다. 음속 이상으로 날아가서 마하 4에서 5 정도의 속도로 비행을 해요. 특히 이제 대한민국 경력하는 스커드라든가 KN-52 같은 경우는 마하 4에서 5로 날아가는데 자, 이 극초음속이라는 건 뭐냐면 마하 5 이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가 보통 스커드류를 반응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마하 4에서 5 정도로 하강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게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 속력을 훨씬 더 높이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극초음속 마하 5 이상의 속력으로 높여서 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회피하거나 공격을 하겠다. 특히나 북한은 이 극초음속 발사체에서 나름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미사일이 하강하고 비행을 할 때 보통 이제 경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이 추진제를 남겨놔서 어느 정도 기동을 할 수 있게 지금 만드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극초음속 실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 지상분출 시험은 네. 지상분출 시험. 이거를 이제 보통 쏴가지고 해서 몇 분 태웠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로켓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주 로켓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사일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 1단 추진체를 혹은 2단 추진체 각 단 추진체를 몇 초간 연소할 수 있냐. 왜냐면 몇 초간 연소할 수 있냐에 따라서 내가 얼만큼 더 날아갈 수 있냐, 얼마만큼의 페이로드를 탑재 중량을 싣고 날아갈 수 있냐가 거기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연소 시간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보통 미사일 발사하기 전에는 전부 다 지상분출 시험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만들어 놓은 게 연소 시간이 언제까지 되는지를 다 체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했다는 건데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북한은 이미 지상분출 시험을 했단 말이에요. 지상분출 시험을 작년 말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 미사일을 1월에 발사를 했어요. 네. 1월에 발사를 했는데 아니 왜 지상분출 시험을 또 하고 이걸 굳이 이걸 보도에 내보내냐. 원래 같으면 뭐냐면요. 이미 지상분출 시험 단계 끝났기 때문에 얘는 실거리로 쏴야 돼요. 근데 중장거리 미사일을 실거리로 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일본으로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대화 때문에 지금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상분출 시험으로 대체해서 한 거다. 이게 나름 지금 우리는 일본한테 성의를 보이고 있다. 라는 거를. 그러니까 위협도 가하면서 대한민국 포함한 미국의 위협도 가하면서 일본에게는 야 우리는 지금 성의를 표하고 있어. 뭔가 좀 얘기 좀 해봐.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무기체계 시험하는 것 자체는요. 기본적으로는 자신들의 핵 공격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단순히 무슨 물론 이제 이 안에 북한이 거짓과 가정도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고요. 어쨌거나 북한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험하는 건 맞는데 이것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냐에 따라서 정치적 메시지를 항상 여기에 담는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도 또 한번 여쭤볼게요. 어쨌든 이제 이번에 이제 지상 실험을 또 한 적이 있었던 그런 그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이 있잖아요. 예. 그럼 그런 경우에는 이게 사거리가 5,000km나 된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예. 그러면 이거는 사실 뭐 일본은 물론이거냐 괌까지도 사정거리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고 당연히 이렇게 한반도를 넘어가는 건데 이런 걸 또 이렇게 개발하려고 열을 올리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 지금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요, 지금 일단은 아마도 ICBM 개발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ICBM 정도가 되려고 한다면은 다단계 분리 기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결합이 돼야지 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미 미국은 ICBM에는 뭐 러시아, 중국 ICBM 막기 위해서 시스템을 갖춘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이 마치 이걸 접근하는 거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이 지금 이 대학원 나온 박사님 교수들끼리 지금 서로 지금 한판 격돌하고 있는데 마치 이제 학부 졸업한 친구가 와서 이제 거기에 토론하겠다고 붙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북한도 자기 그런 한계를 알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냐 하면 최소한 중장거리 미사일을 통해서 뭐 괌이나 좀 더 능력이 된다면 하와이까지 의미 있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들을 갖춰 놨을 때 나름 자신들의 그 능력이 더 높아진다라는 그런 계산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지금 현재 이제 얼만큼 와 있고 궁극적으로는 어디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좀. 자, 이 핵을 가진 모든 국가의 목표는요, 뉴클리어 트라이어드, 즉 핵 삼축 체계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목표도 바로 이러한 핵 삼축 체계를 완성하는 것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핵 삼축 체계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요, 원래 본 의미에서 핵 삼축 체계는 전략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수단 세 가지, 육해공 수단. 그래서 인류 역사상 보면은 B-29가 처음에 그 리틀보이라는 핵폭탄을 히로시마에 떨궈서 폭발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략 폭격기. 두 번째로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다음 세 번째로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 세 가지를 보통 핵 강대국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소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국가들 중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굉장히 국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핵 삼축을 못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SLBM만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근데 반면 지금 북한은 소위 그 영국과 프랑스도 지금 이 국력이 힘들어가지고 해서 이걸 포기를 한 모든 삼축 체계를 다 갖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꿈 같은 얘기긴 합니다만은 네. 그만큼 주민들을 이렇게 혹사시키고 국민들에게 들어갈 어떤 그런 소득을 돌려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골몰하고 그것을 통해서 전제적 정권을 유지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로 여쭤보면 어쨌든 이 북한 미사일 개발은 갈수록 고도화되고 또 이제 위협도 그만큼 증강이 되는 느낌이 들지만 이게 또 너무 낮으면은 그만큼 또 경각심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예. 일반 국민 한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고 예. 또 위원님께서 이걸 쭉 보시면서 그 어떤 거라도 지금 이런 시사점은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어떤 말씀이라도 좋은데 좀. 자,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마 저를 조금 다른 방송에서 보신 분은 저 보는 게 안 반가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 나올 때는 이제 북한이 뭔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구나. 도발이 있구나. 예,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가급적이면 방송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은 북한의 어떤 이런 행동 반복된다. 이거 반복되는 것에 우리가 무뎌지는 것을 북한은 언제나 원한다. 원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무뎌지는 특히 올해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북한이 굉장히 강렬한 전쟁 메시지, 올해 전쟁 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과 딜을 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고 지금 북한이 지금 경제 사정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열심히 수출하는 관계로 전시 비축 물자까지 지금 이렇게 소위 말해서 판매를 한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북한 내부에 절실함이 있기 때문에 더 세게 얘기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 하면 이 핵에 관한 도치감입니다. 그래서 핵이 자아도취가 돼서 근데 언제나 제일 위험한 것은요. 자아도취가 돼서 오판을 낼 때 그렇죠. 이때 언제나 전쟁이 일어나고 언제나 비극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국가적으로 국민들이 전부 단합을 해서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굳건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 정부와 군의 활동을 좀 응원을 관심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께 들은 답변 중에 어느 답변보다도 더 이렇게 힘이 들어간 걸로 봐서 얼마나 절박하게 말씀을 해주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의 양욱 위원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난안전 119에서 준비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